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월드컵 예선만 놓고 봤을 때는요 홍명보가 벤투호보다 낫어요. 제가 홍 감독님이 더 좋냐 벤투가 더 좋냐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벤투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월드컵 3차 예선만 따져놓고 봤을 때 어떤 팀의 축구가 더 좋았냐라고 물어본다면 홍명보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단단했어요. 대충 이렇게 느낌으로 봤을 때는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좀 평가가 많이 갈리고 평가가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제 대표팀에 대한 경기에 대한 비판도가 꽤나 세더라고요. 왜 이렇게 경기가 루즈하냐, 10명이나 되니까 그때서야 공격하냐, 막 이렇게 이제 뭐 10명이 안 됐으면 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물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어제도 저도 그랬지만 프랑스랑 스페인 경기를 동시간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다가 당연히 대표팀 경기로 가면 애매하죠. 경기 대표팀 경기로 가버리면 재미가 없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막 챔스 결승전 보고 챔스 준결승 보고 챔스 8강을 보다가 대표팀 경기를 보면 시원하지 못한 게 당연한 것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우리가 그 챔스 결승전, 준결승전, 8강전에서 90분씩 막 인터밀란에서 한 명 뛰고 있고, 미넨에서 한 명 뛰고 있고, 레알에서 한 명 뛰고 있고, 막 PSG에서 한 명 뛰고 있고, 막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3개, 4개 구단들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3, 4명씩 그 결승전, 준결승을 매년 가는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우리가 정말 슈퍼스타들이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우리가 그 수준까지 못 가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진짜 이게 너무 우리가 해축을 재밌게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해축에 익숙해져서 우리나라가 그런 축구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재밌는 리그잖아요. 프리미어리그를 봐도 진짜 재밌는 경기가 있고, 아스날 대 리버풀이 경기를 해도 더럽게 재미없을 때가 있고, 그거는 두 팀이 그 경기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즌 도중에 내가 어느 포인트에 가 있느냐, 내가 지금 리버풀인데 아스날 원정에 가서 아스날 상대로 무승부만 해도 혹은 지지만 않으면 우리가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리버풀이 아스날을 상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요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들을 봐야 되고 축구를 봐야 해요. 근데 단순히 11대 11 반대항전보다 재미가 없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보게 된다면 사실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을 뭐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맨날 이제 황금세대다라고 하는데, 뭐 저도 제 입에 그 말을 하고 살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황금세대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가 계셨을 때도 그랬고, 이영표가 토트넘에서 뛸 때도 그랬고, 뭐 박주호도 나오고 윤석영도 퀴파에 가서 잘할 때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시대 때도 항상 우리는 월드컵 진출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월드컵, 벤토 때 월드컵과 이번 월드컵은 비교적 진출이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을 할래야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판을 많이 했지만 유로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감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실상 건덕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독은 결국 성적으로만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감독이 결국 해야 하는 건 이 선수들을 데리고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팀을 데리고 내야 될 성적을 냈느냐 못 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적을 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홍명보의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축구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구적인 전술적인 과정이라든가 선수를 기용하는 과정이라든가 부상 선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을 따져봤을 때 과정이 저는 약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실 홍명보의 월드컵 3차 예선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가 많다, 왜 이렇게 무를 많이 하냐라고 하는데 패보다 낫잖아요. 저는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홍명보를 엄청나게 올려친다, 홍명보가 정말 대단한 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칠 이유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축구적으로. 저는 그거를 진짜 표현하고 싶은 거고요. 어제 경기를 기반으로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라크 원정길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 힘든 길에 사실상 이강인 선수는 조금 더 늦게 합류를 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도 못 뛰고 김민재도 못 뛰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이 팀의 키맨은 이강인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야 뭐 워낙 본인 역할을 다 잘해주는 선수니까 이재성 선수는 뭐 그냥 깔고 가는 거고 원래. 근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구장 안에서 날씨 안에서 우리나라는 무승부만 해도 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무승부만 해도 우리가 월드컵 진출을 코앞에 뒀는데 관객들 더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다가 카운터택으로 골을 먹었어. 근데 카운터택으로 골을 먹었지만 다시 만들어서 만약에 동점을 가고 역전을 해서 결국 엄청난 난타전을 주고받아서 이라크를 상대로 우리가 5대3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이라크한테 3골이나 먹냐. 또 이렇게 어차피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축구라는 게 한 골 먹었어. 분위기가 얘네 팀으로 가. 그럼 그러다가 우리가 동점을 할 수도 있고 1대0으로 그대로 질 수도 있는 거야. 어제 골대도 맞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그럼 그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 감당은 감독이 해야 되고 선수가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걸만한 경기였느냐 아니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어제 경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결과를 리스크를 걸 필요가 없던 경기였어요. 이라크의 공격이 매서웠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라크가 엄청나게 패스플레이를 잘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괴롭히면서 파고들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체력이 갉아먹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지쳐서 그 지친 거 빈틈을 노릴 만한 레벨도 되지 않았고 그럼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게 가자라는 선택을 해서 이 경기를 우리가 질질 끌고 가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지치는 건 저쪽일 거고 우리가 오히려 한 방은 더 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가지고 나간 거 감독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깔 게 있고 안 깔 게 있는데 너무 까이고 있다라고 저는 매번 홍보에 대해서 평가를 했지만 저는 이번에도 다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나라가 11대 11로 싸울 때 잘한 건 아니지만 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롱킥을 붙이고 들어오고 상대가 막 프레싱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빌드업을 참 쉽게 못 풀어나가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 만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막 엄청 위협적이거나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밀리는 느낌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속 시원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굳이 이 경기들에서 우리가 속 시원한 경기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문도구님이 어제부터 말했던 게 자기가 감독이라면 이거 무승부로 안정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시면 저는 어제 제가 감독이었어도 안전하게 갔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안전하게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월드 축구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을 PL팀으로 평가하자면 우리나라 축구팀은 여러분들 크리스탈 팔레스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그래서 무승부면 땡큐 이기면 떼땡큐였던 경기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제 이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어제 여기서 이제 권경원이랑 조유민으로 이제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서령우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강인이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박용우랑 황인범이 이렇게 섰었죠. 그러면서 이태석이 약간 요런 위치에 있으면 황희찬은 쫙 벌려 있고 이재성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강인이랑 사실 요 구도를 약간 만들면서 오세훈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가 전방 압박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나오면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하고자 했던 플레이가 어떤 거였냐면 전반 초반에 상대가 11명일 때는 약간 이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구도냐? 여기서 이제 공이 예를 들어 조유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을 이제 받게 되고 만약에 서령우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끌고 가면 이 자리에 황인범이 이렇게 끼면서 얘가 벌어졌을 때 여기 이강인이 깰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오히려 이강인이 요런 데로 싹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압박을 오면 요 공간에서 이강인이 요 공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서령우를 보면서 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강인이 공을 받아서 황인범이 같이 2대1 패스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이런 작전들도 있었지만 어제 대표팀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전반 초반에 하려고 했던 건 상대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원래 이라크답지 않게 조금 더 전방 압박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상대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치다 보니까 여기서 조유민에게 볼이 가서
조현우한테 가게 되고 조유민에게 이렇게 조현우에게 압박을 와서 권경은이 이렇게 볼을 잡게 되면 이태석이 바다로 내려오는 경우도 주로 만들어지면서 상대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투볼런치가 있고 서령훈 싹 올라가 주니까 결국 5대4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꽤 나오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재성이 도와줘야 돼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여기서 권경은에게 이제 압박이 가해지니까 사실상 오세훈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오세훈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등을 지려고 하는 플레이를 나오면서 뻥 축구라기보다는 오세훈의 가슴팍을 보고 톡 찍어주는 패스를 많이 하려고 들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여기서 톡 찍어줘서 오세훈이 이걸 지켜낸 다음에 이 지켜낸 다음부터는 뒷공간이 열리고 서령우가 이렇게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황희찬도 빠른 발이다 보니까 이거를 황인범이라든가 이강인이 들어오면서 이 볼을 받는다든가 혹은 이재성이 받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면서 이걸 이재성, 황인범 이 셋 중에 한 명이 받아서 연결을 한 다음에 사이드로 빠르게 전환을 한 이후 여기서 이제 크로스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기를 가져가려고 초반에 좀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장면이 한두 장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안 나왔던 장면도 꽤 많았죠. 오세훈이 싸움을 졌다든가 혹은 킥이 부정확해서 오세훈 가슴팍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든가 이제 이런 장면들이 꽤나 나왔는데 어제 궁극적으로 상대가 압박을 밀고 나오면 우리나라가 하려고 했던 건 이 플레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영규보다는 오세훈을 원톱으로 출발시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막 풀어나가고 했는데 이라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면서 오세훈을 바짝 붙어줬다라는 거.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전반 초반에는 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결국 공격이 진행이 됐을 때 황희찬이 여기서 이제 볼을 잡는다든가 서령우가 여기서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이때 사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그래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왔으니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을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라크 입장에서는 빠르게 내려와서 4-4-2라든가 혹은 4-5-1 시스템을 만들면서 약간 이렇게 빠르게 리커버리를 또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빽빽해지고 공간이 많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세훈이 전방에 박혀있고 결국 이강인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재성이 요 포켓에 끼면서 황인범과 박용호가 이렇게 서있고 여기에 이제 조유민 선수랑 권경원 선수랑 그 다음에 이태석 선수까지 이렇게 남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이겼어야 하는 경기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이태석이 황희찬한테 볼이 투입이 됐을 때 이 선수가 압박을 나오면 이재성이 하프스페이스로 빠져주고 그러면서 이 패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황희찬이 안으로 쳤을 때 결국 여기 있는 이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공간을 과연 누가 공략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면 이때 이제 박용호가 여기 뛰어들어오면서 이 공을 리턴 패스를 받아주고 황희찬이 안에 들어오면서 오세훈 그 다음에 여기서 이강인이 침투를 하면은 황인범이 들어와주고 반대로 황인범이 이렇게 침투를 하면서 상대를 끌고 가주면 이강인이 들어와주면서 이 공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이것만 하느냐 아니죠. 이태석까지 전진을 하면서 결국 상대방 공격수는 한 명이니까 우리가 두 명으로 이 공격수를 막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올빵을 하면서 공격을 했어야지만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즐거운 모습 그래도 공격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뻔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렇게 뛰었냐? 아니죠. 이태석이 나가질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권경은이 여기 서 있고 오른쪽에는 조유민이 서주면서 변형 백스리를 꽤나 많이 만들어놨고 서령우가 벌려있으면서 이강인이 이런 위치에 있고 오세훈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황인범 선수라든가 어제 박용우 선수는 거의 올라가지 않고 그냥 레스트 디펜스를 거의 선택을 했던 거죠. 이 레스트 디펜스 자체가 어떤 축구입니까? 이게 최근 축구 트렌드에서 뭐 레버쿠젠이 우승하는 시즌 때부터 백스리를 쓰면서 많은 팀들이 이 백스리 변형 백스리를 쓰기 시작했죠. 더 많이 쓰기 시작했고 결국 투볼란치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공격이 진행돼서 만약에 여기서 짧게 썰든 크로스를 올렸다가 선수들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이 잘렸을 때 결국 상대도 이거를 잘 걷어내긴 어려워서 이런데 떨어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 먼저 황인범이 박아주고 만약에 이 패스가 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걸 다시 박용호가 박아주면서 상대방 한 명 혹은 두 명이 돼도 우리가 충분한 숫자로 더 안정적이게 플레이를 가져가겠다라는 마인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원정 속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다.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저는 사실상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고 우리가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대표팀이 이런 선택도 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지루하다라고 느끼면 지루하다고 충분히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만약에 요렇게 레스트 디펜스를 가져갔는데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이라크가 만약에 계속해서 카운터택을 쳤다. 그러면서 이 카운터택을 통해서 여기서 막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이 공격수가 진짜 완벽한 찬스를 못 넣는다든가 혹은 조현우가 유슈팅을 막 7개, 8개, 막 9개까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던가 라고 하면은 어제는 사실상 실패했던 전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레스트 디펜스를 선택을 했는데 안전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유슈팅을 주고 상대방이 진짜 골을 넣을 뻔한 찬스가 많이 나왔다. 근데 우리도 공격이 안 됐다 라고 봤을 때는 어제의 전술은 최악이었던 게 맞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짜 왜 이렇게 들고 나왔냐라고 평가를 해도 감독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경기력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 이라크가 우리나라를 위협했느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위협을 한 적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 그런 경우를 따져봤을 때 어제의 경기력이 답답했느냐라고 하면 전혀 답답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어제 토탈 슈팅이 5개였고 빅찬스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불안했던 것도 아니고 어제는 편안하게 경기를 볼 수 있었고 이 원정길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경기를 봤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라크가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황금 세대 일본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장면을 우리나라한테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김민재도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의 에이스인 손흥민도 없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퇴장 전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 듯 그것도 공감은 하는데 어제는 답답해도 되는 경기였다라는 걸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맨시티라고 매 경기 재밌게 합니까? 바르셀로나라고 매 경기 재밌습니까? 요즘 바르셀로나는 매 경기 재밌긴 해요. 근데 그게 왜 재밌어요? 라민 야말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진짜 안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줬던 경기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흔히 월드컵을 나가기 전이나 월드컵을 나가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교체는 언제 할 것이냐? 이 표현을 가장 많이 던져요. 이 표현을 왜 가장 많이 던지냐? 그냥 갖다 붙이기 제일 좋은 말이어서. 근데 홍명보 감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들 중에 지난 월드컵 말고요,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이 세대 교체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팬들이 원하는 정도급의 세대 교체를 했어요. 팬들이 원하는 정도의 선수 기용을 보여줬어요. 제일 많이 썼어요, 처음 쓰는 선수들을. 그래서 이것도 성공적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왜 이렇게 K리그 선수들한테 기회를 안 주냐라고 하는데 K리그 선수들한테 어마어마한 기회를 줬어요, 이번 시즌에도. 이것도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원정이 어렵다. 진짜 이게 중동은 무시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월드컵을 나갈 때마다 매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동팀을 상대로 골 디퍼런스 9개, 그러니까 총 16골을 넣고 7실점을 하면서 결국 5승 3무로 현재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엄청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들 모두가 벤투를 비판할 때 모두가 벤투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할 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였잖아요. 난 이 벤투 감독이 월드컵 나가서 3패를 하더라도 이 하는 축구를 해서 우루과이 상대로, 가나 상대로 혹은 포르투갈 상대로 우리가 이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선수들이 느끼게만 해줘도 벤투는 충분히 이번 월드컵에서 자기 몫을 다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처음에 평가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이 벤투 감독에 대해서 이 사람을 높게 평가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월드컵 예선만 놓고 봤을 때는요, 홍명보가 벤투보다 낫어요. 제가 홍 감독님이 더 좋냐 벤투가 더 좋냐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벤투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월드컵 3차 예선만 따져놓고 봤을 때 어떤 팀의 축구가 더 좋았냐라고 물어본다면 홍명보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단단했어요. 그 단단했다라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공격적인 부분, 빌드업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축구는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공격과 수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트랜지션이 있을 때 그 트랜지션에서의 실점률이라든가 그 트랜지션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다. 이번 홍명보 3차 예선은 벤투는 그래도 좀 더 뭐 아시안컵도 갔다 오고 막 준비할 기간이 많아서 그 기간 동안 더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철학대로 쫙 만들어서 월드컵 예선까지 치르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결국 계속 감독 대행해 감독 계속 바뀌어 거기다가 주전 선수들까지 게임을 못 뛰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임이 되자마자 바로 이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한 거로 봤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결과였다. 네, 기간의 차이까지 따져보면 저는 어마어마한 결과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